네, 방금 소개받은 당국대 경제학과 조홍조입니다. 저는 평생 경제학을 해온 사람인데요. 어쩌다 보니까 에너지 쪽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관련된 전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상경계 분들도 많아서 에너지에 대한 기본 지식이 어느 정도이신지 모르겠으나 아마 오늘 들으시는 내용이 거의 처음인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문과가 이해하는 전기, 문과가 이해하는 에너지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에너지를 지금 인류가 이렇게 써왔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석탄을 많이 쓰다가 1856년도에 석유가 개발돼서 석유를 지금까지 한 35%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최근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다시 원유가가 폭등을 하고 에너지 안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너지는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죠.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가스라고 되어 있죠. 그게 천연가스라는 걸 쓰는 겁니다. 천연가스가 화학식으로 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CH4, 메탄입니다. 메탄. 그리고 그 위에는 원자력, 뉴클리어, 리뉴어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석연료가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위에 두 개는 뉴클리어하고 재생에너지는 무탄소,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석유를 이렇게 많이 쓸까요? 석유가 가장 많이 쓰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혹시 대답을 해주실 분 있을까요? 제가 좀 이따 설명은 다시 드리겠지만 잘 모르시겠죠? 간단합니다.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석유는 액체입니다. 액체는 상온에서 어떤 용기에 담아도 됩니다. 페트병, 드럼통, 뭐든 되죠. 모양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동이 자유롭습니다. 비행기에 태워도 되고 배를 태워도 되고 트럭을 태워도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조건 이동이 가능하다. 무조건 비축이 가능합니다. 1년도 저장할 수 있고 2년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는 화석연료를 줄여야 됩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줄이려면 청정한 전기의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전기로 에너지를 바꾸고 그 에너지 원 자체가 청정한 전기 발전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전기라는 물건은 무엇이냐? 자,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액체가 중요하다. 이걸 머릿속에 좀 갖고 계시고요. 연력학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이 한두 분 계십니다. 머리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1법칙과 2법칙이 제일 중요한데 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닫힌 계에서는 에너지가 새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이 지구에 들어와야 돼요. 밖에서 뭔가가 에너지가 들어와야만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고 또 그게 나가주지 않으면 뜨거워지게 됩니다.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으면. 그래서 에너지는 그 계에서는 보존이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동의 법칙인데 엔트로피가 늘어나는 방향으로만 에너지는 이동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온의 액체인 물은 기체를 만들려면 100도 이상으로 열을 넣어서 끓여야 됩니다. 액체인 물을 고체인 얼음을 만들려면 냉각 장치를 닿아서 에너지를 쏟아 부어서 냉각을 해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체는 다시 액체로 돌아오고 고체였던 얼음은 액체로 다시 돌아온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그거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데 인류가 지금까지 에너지를 어떻게 썼느냐? 물을 끓여가면서 인류의 문명을 만들어 왔습니다.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죠? 기체가 되고 100도 이상이 되면 압력이 생기고 증기가 나오면서 증기 기관이 돌아가고 증기 터빈이 돌아가면서 여러분의 노동력을 기계가 대신 해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철기 이후로는 불의 역사입니다. 불의 역사. 철을 녹여야 되고 물을 끓여야 되고 그래야만 뭔가를 모양을 바꿔서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럴 때 물을 어떻게 끓였느냐? C하고 O2하고 점화원 세 개를 가지고 불을 낸 겁니다. 여러분 C는 뭐죠? 탄소, O2는 산소, 점화원은 불꽃. 중학교 때 연소의 삼원소를 배우시면 이 세 개가 불을 일으킨다고 배웠을 겁니다. 탄소는 전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석탄 발전소가 지금 석탄 야적장에 석탄이 있는데
거기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산소와 마찰만 일으켜도 바람이 쫙 불면 불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물을 뿌려줘야지만 화재가 나지 않고 그 연료를 발전기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CO2가 나오게 하면서 되게 편리하면서, 아니, 되게 저렴한 열을 얻어온 겁니다. 거의 공짜의 열을 얻어온 거죠. 근데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CO2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건 지구온난화 물질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CH4도 지구온난화 물질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줄이면서 불을 일으켜야 돼요. 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 세상으로 넘어가는 게 현재 탄소 중립의 이론적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전기의 세상으로 가야 되는데 전기를 좀 아셔야 되는 딱 두 가지만 제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기는 수요 공급이 항상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경제학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재미있는 물건입니다. 재미있는 물건이자 서비스인데요. 수요가 생기면 무조건 공급, 공급이 생기면 무조건 수요가 초 단위로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초 단위보다도 더 작게 100분의 1초 뭐 이렇게까지 빛의 속도로 전기가 전달되어 생산 즉시 사용해야 됩니다. 남으면 안 됩니다. 부족해도 안 됩니다. 저 추, 오른쪽에 있는 추처럼 항상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해야 됩니다. 좀 설명하면 길어지게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60Hz의 사인파를 우리는 만들어내는 게 교류 전력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혼돈에 빠지실 것 같아서 무조건 공급과 수요가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일정하거나 수요가 일정하면 맞추기가 좋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원들이 대부분은 24시간 쭉 켜놓는 뭐 원자력 발전, 그 다음에 석탄 발전 이런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일정하죠. 근데 수요도 대부분 일정합니다. 낮과 밤에 쓰는 수요가 전날과 오늘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 추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청정한 발전원을 쓰다 보니까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이 이제 주력 재생에너지원이 될 터인데 이렇게 되면 태양은 낮에 뜨고 밤에 진다. 또 낮에도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수 있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해가 뜰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공급에 있는 발전원들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불안정해지니까 추가 계속 흔들리겠죠. 이해되십니까? 바람도 불 때도 있고 안 불 때도 있죠. 그러니까 24시간 중에 매 초 단위로 불고 안 불고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걸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많이 태양광이 온다, 많이 바람이 분다. 그러면 다른 발전기를 막 끄는 겁니다. 막 꺼줘야 돼요. 그래야 공급이 일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태양광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발전기를 막 켭니다. 마구마구 켜야 돼요. 그래서 공급을 일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초 단위로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저걸 맞춰주는 기관은 전력거래소라는 기관이고 우리나라 공공기관이고 그 전력거래소가 다른 발전기들과 재생에너지를 믹스를 해가며 저출을 일정하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공급이 많아도 정전이고 공급이 부족해도 정전이 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 유효전력은 발전소에서 소비지까지 송전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전기입니다. 발전소는 아까 생산하면 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다른 발전기가 빨리 켜줘서 보내고 넘쳐나면 그걸 끊어버리면서 발전을 해서 보내주게 됩니다. 용량을, 그러니까 발전량을 항상 수요 공급을 맞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존의 발전기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바깥쪽에 시장에서 팔리지 않은 전기가 있습니다. 걔는 뭐냐? 이 전기가 60Hz를 맞추기 위해서 바깥쪽에서 끄고 켜고 끄고 켜고 끄고 켜고 해주는 애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약간의 보조 역할을 하는 전원들이 필요해지게 되는 거죠. 약간이라기보다 굉장히 빨리 움직여주는 아주 좋은 유연성이 좋은 기동력이 좋은 발전기들이 바깥에서 시장에 전기를 팔지는 않지만 이 시스템 안정화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기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직진으로 가는 게 전류예요. 저 경사면이 있다고 보시면 경사면을 사면을 타고 물건을 이동시키면 쭉 밀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경사면이 있으니까. 그럼 밑에서 이걸 받쳐주는 애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효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올려도 안 되고 너무 낮아져도 안 돼요. 반드시 가도록 계속 보조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전력이 또 필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전기의 세상에서는 안정도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60Hz 주파수를 안정적으로 맞추고 전압을 안정적으로 맞추는
그런 시설들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석유는 어떻죠? 이동이 자유롭고 비축이 자유롭습니다. 근데 전기는 이동이 안 되면 정전이 되고요. 비축이 안 되면 정전이 됩니다. 비축을 했다가 빨리 내보내지 못해도 정전이 납니다. 그래서 전기는 송전망이 있어야 되고 비축을 할 수 있는 저장 장치들이 무조건 필요해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석유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세상에서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 새로운 이슈인데 갑자기 AI가 튀어나왔습니다. 물론 갑자기는 아니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경제학자들한테 매우 익숙한 주제입니다. 왜냐? 저희들은 선형회귀 방정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데이터가 주어지면 그 데이터의 가장 평균적인 선을 찾는 일을 맨날 해왔어요.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막 스캐터 플롯이 찍혀 있으면 직선 하나로 이 점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설명할까? 그래서 거리를 미니마이제이션 시켜주는 공식을 찾아내서 그걸 풀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또 어렵다고 하시면 더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그런데 이 AI가 결국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요즘 다 쓰시죠? 어떤 문장을 물어봐도 찰떡같이 대답을 해주죠. 그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다른 문장을 구사하고 있고 다른 형태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얘는 그걸 알아먹습니다. 왜? 평균적인 답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형회귀 방정식을 푼 거를 조금 더 여러 가지 차원으로 넘어가서 풀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는 결국 뭘 해주냐면 컴퓨테이션 파워. 이 AI가 결국 미래를 바꾸게 되는데 그 기술의 핵심은 행렬연산입니다. 컴퓨팅을 빨리 해야 돼요. 그 컴퓨팅에 전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경제는 AI와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뭐 학술적인 이야기보다는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생산함수는 A 곱하기 FKL 이렇게 쓰죠. K는 캐피탈, L은 레이버, A는 efficiency,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생산함수가 이거라면 앞으로는 C, 컴퓨테이션 파워, GPU와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를 얼마나 쏟아부을 수 있느냐, 그리고 E, 에너지, 전력을 얼마만큼 쏟아부을 수 있느냐의 함수이고, P는 피지컬 AI, 물리학적으로 이걸 로봇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로 저는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경제적 전환점에 저희는 서 있는 것이고 AI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미래의 부가가치, 국부를 얘가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럼 AI는 전 세계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거의 모든 그 산업혁명의 역사를 다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기기관, 아까 말씀드렸던 증기 터빈을 돌리는 물을 끓였던 것, 그게 노동을 줄여줬습니다. 노동을 해방시켰죠. 노동을 줄일 수 있게 기계가 대신했지 않습니까? 그걸 AI가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가 나오거나 공장 자체가 AI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가 등장했었습니다. 석유가 등장했고 전기가 개발됐어요. 그것도 AI가 앞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AI는 지금은 에너지를 먹는 하마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예요. 근데 이제 AI가 효율화가 되면 이것도 해결합니다. 세 번째는 PC, 네 번째는 인터넷. 그 이 네 가지의 모든 산업혁명의 역사를 다섯 번째 이 AI가 다 해결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상품 서비스, 노동, 교육, 금융, 에너지 시장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시장적 문제와 경제적 문제를 AI로 해결하게 되고 AI 도미넌스를 갖고 가는 나라가 글로벌 경제 패권을 줄 것이다. 그게 미국과 중국의 현재 경제 싸움이고 우리가 거기에 미력 하나마 도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저기 아저씨는 젠스왕 형님인데요. 저 형님께서 어떻게 AI가 증가할 거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넘어서는 버벌 익스프레션은 이미 다 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시각 정보를 받아들여서 로봇, 휴머노이드, 피지컬 AI까지 가고 현재는 에이전틱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말이나 글로 쓰는 것보다 50배 이상의 정보를 눈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정보를 프로세싱을 빨리 하는 AI,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답을 주는 AI, 공장에서 기계가 눈으로 파악하는 거를 카메라를 달려서 파악하는 AI,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든 제조업을 바꾸게 됩니다. 공장에서 사람이 보이면 그 공장은 끝납니다. 이제 인력의 노동의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그런 빈부격차와 노동의 구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는 향후의 경제학자들의 커다란 문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저 많은 대기업,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을 넘어서면 뭐가 나오느냐? 지금 보시다시피 메타, 오픈 AI, 엔비디아, 삼성, 하이닉스 등등이 다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고, 이제 이걸 넘어서는 게 LLM을 넘어서는 피지컬 AI, 다크 팩토리. 다크 팩토리는 공장 안에 불을 켜지 않아도 돼. 왜? AI가 모든 걸 생산할 거니까. 인간이 필요 없는 공장. 그 다음에 심층 추론, 그 다음에 코절 어널리시스. 우리가 AI와 경제학자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AI는 상관관계 분석을 기본으로 합니다. 패턴을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브리 그림 그려보셨죠? 얼마든지 예쁘게 잘 그려줍니다. 왜? 상관관계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인터폴레이션, 연결만 잘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연결의 방향이 또 중요합니다. A, B, C, D라는 인과관계를 경제학자는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AI는 아직까지 그거를 완벽하게는 어렵지만 점점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금 이 시각 정보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왼쪽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저거는 자율주행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든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도로를 그래픽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트레이닝하고 컴퓨테이션 파워 안에서 트레이닝 한 다음에 그냥 차한테 다운로드를 받으면 자율주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로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피지컬 AI가 되려면 저런 디지털 트윈 세상이 옵니다. 데이터를 엄청나게 획득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순식간에 해내야 됩니다. 그게 컴퓨테이션 파워와 에너지 향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공장인데요. 공장을 그대로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학습을 하고 그대로 공장에 심으면 그 공장 자체가 AI로 돌아가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세상을 살게 될 거고, 이건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데 코스모스라고 부르는 월드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저기 이제 코스모스라고 인터넷에 쳐보시고 한번 가보시면 저게 다 동영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테이션 파워는 어떻게 됐느냐? 저희가 AI에 대한 이론적인 딥 러닝은 이미 1970년대부터 인공신경망 모델을 통해서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2010년도부터 이 GPU라는 애, 그 다음에 HBM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병렬 연산이 가능해졌어요. 무슨 뜻이냐? 1부터 100까지 더하기를 할 때 1, 2, 3, 4, 5, 6, 7, 8, 100을 하면 100조가 걸려요. 근데 1부터 10까지 A 프로세서가 하고 11부터 20 B 프로세서가 하고 10개로 쪼개서 연산을 하면 10배로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그걸 읽고 쓰기라는 HBM, 메모리에다가 썼다가 넣었다가 썼다가 읽었다가 하기만 하면 계산이 빨라지는 겁니다. 병렬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부터 그게 획기적으로 모델링이 좋아지면서 지금의 컴퓨테이션 파워를 가능하게 했고, AI가 요즘에 질문하자마자 이제 답을 막 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복잡한 질문을 해도 데이터를 어디 가서 찾아와서 학습해서 그 결과로 나에게 결론을 줍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조교 한 명을 안 써도 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구독료가 너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앞에서 컴퓨테이션 파워 곱하기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결국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기가 들어가면 010101 하는 디지털 트랜지스터가 깜빡깜빡 하면서 이 메모리 반도체와 GPU를 계산하고 읽고 쓰기를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전기를 쓰느냐? 우리나라가 550 테라와트 아워라는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550을 쓴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 혼자서 데이터 센터에 500 테라와트 아워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 1년 쓰는 전기량을 미국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다 쓰게 됩니다. 한 전체 전력 소비량의 10% 가까운 양, 15% 가까운 양을 데이터 센터 혼자 쓰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데이터 센터의 비중의 60%가 거의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약 한 1000테라와트 정도를 전 세계가 AI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년 쓰는 양의 2배 정도를 AI 혼자 전기를 컨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요즘에 그 구글 서치 하시죠? 그러면 그 밑에 AI 답변이 바로 달려 나오죠,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전기를 한 30배 정도 더 쓰시는 게 됩니다. 이거는 미국의 데이터 센터 현황인데요. 버지니아 쪽에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많고, 앞으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캘리포니아나 텍사스 지역으로 옮겨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버지니아가 왜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많냐? 전력이 풍부합니다. 발전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통신망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저기 이제 DC를 끼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요한 정보를 돌리는 데이터 센터들이 저 지역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결국 전기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제가 통신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통신망이 길어지면 렉이 생깁니다. 여러분 전기는 빛의 속도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조금 멀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통신은 그만큼 여기 동영상이 끊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렉이 걸렸어요. 보시겠습니까? 금융상품을 내가 거래해야 되는데 갑자기 렉이 걸려서 내가 늦게 1, 2초 뒤에 거래를 한다. 참으시겠습니까? 못 참죠. 그래서 통신망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도시 근처로 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도시 근처에 요즘에 미국의 전력 요금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전기를 너무 많이 쓰는데 전기 시설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요금이 폭등하고 있어서 미국에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긴급 전력 경매라는 걸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미국은 AI에 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쟁에 여기에 구분을 걸고 있습니다. 그게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겁니다. 핵무기를 개발했던 맨하튼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맨하튼 프로젝트 for A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체 미국의 과학계 그리고 앞으로의 생산성의 향상을 AI로 다 달성한다. 근데 이걸 하려고 봤더니 전력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전력 설비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전력이 부족하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대정전의 위험이 생기고 또 이거 발전소를 많이 짓다 보니 환경 문제가 생기고 인프라가 부족하고 전력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60Hz를 맞춰야 되고 관성을 제공하고 아까 그 무효 전력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발전 설비가 많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걸 건설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건설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 전력 기자재 업체들이 폭발적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에 뭐 가스 터빈이라던가 송전선이라던가 그다음에 변압기, 변전기, 차단기 등등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한 수출 효자 상품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걸 다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제부터 데이터 센터는 너네 발전기를 너네가 지어라. Build your own power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긴급 전력 경매라는 것을 미국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소비자의 전력 요금을 올리지 마라. 그만큼의 비용을 너네가 다 내라. 그러면 우리가 허락해 줄게. 이런 식의 진행이 되고 있고 발전소를 이제 빅테크가 직접 짓습니다. 또는 송전망을 자기가 직접 건설하는 그런 식의 모델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중국도 미국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비를 넣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은 미국보다 훨씬 많은 전력 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서전동송이라고 부르는데요. 왼쪽에 이쪽 서쪽 지역이 태양광을 짓기 매우 좋습니다. 대부분 사막입니다. 사막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땅이 옆으로 길면 태양광 하기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양이 쭉쭉쭉쭉 이렇게 지나가면서 시간대가 한 4개만 있으면 여기는 밤이지만 여기가 아직 낮은 게 그 한 나라에 다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좁죠. 그냥 그대로 지나갑니다. 발전량이 충분히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미국도 다릅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엄청나게 짓고 그 전기를 이송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송전망을 깔아야 돼요. 전기는. 그걸 동쪽에 있는 상해나 이런 산업단지까지 끊임없이 송전망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에게 없습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상 같은 거를 적게 하면서 쭉쭉쭉쭉 연결해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기술력이 훨씬 좋고 이미 설치 길이만 해도 천문학적 길이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 해안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전원을 모두 믹스해서 다 사용한다라는 게 중국의 정책입니다. 국가 주도의 성장 전략. 중국은 AI를 이미 20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반도체 굴기. 사실 반도체는 노광 장비라고는 EUV, 이게 시각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빛을 쪼여서 회로도를 그릴 수 있는, 그것도 나노 단위로 그릴 수 있는 장비를 ASML이라는 네덜란드 업체만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중국은 이걸 자국산화하겠다고 개발하고 있고 모든 지금 반도체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만들기 어렵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의 90%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범용 반도체는 이미 거의 다 쫓아오고 있고 그게 다 전력의 문제로 해결하고 있다. 중국에 그래도 에너지 문제가 있습니다. 송전망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왜냐? 재생에너지 단지를 중심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그건 대부분 먼 지역에 있겠죠. 사막 지역에 있습니다. 내몽고라던가 여러분 구글 얼스를 이렇게 돌려보시면요 태양광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돌려보시면 재밌습니다. 사막이 엄청나게 까뭇까뭇하게 깔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동해안에 있는 지역까지 수천 킬로를 깝니다. 어려운 작업이지만 중국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댐도 엄청나게 짓습니다. 샨샤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물을 엄청나게 가두고 있는데 그게 25기가와트짜리 댐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발전 설비가 한 150입니다. 근데 댐 하나가 25예요. 지금 히말라야에다 댐을 짓겠다고 발표하고 시작을 했는데 댐 하나가 75기가와트입니다. 우리나라 발전량이 절반이에요. 댐 하나가. 그 정도로 스케일이 큽니다. 물론 대국이고 물이 많고 전력을 설비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땅이 워낙 좋기 때문이라고 다양한 형태의 정부 정책을 통해서 전력을 충분히 공급해서 우리가 미국을 따라잡는다. 이게 목표인데 결국 중국도 송전망 인프라를 까는 게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이제 배터리 ESS라고 부르는데 LFP, 리튬 인산철 같은 배터리를 놓고 태양광이 많이 나올 때 저장을 해요. 부족하면 배터리에서 내보내면 되겠죠. 이런 설비도 짓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전 세계 탑을 찍고 있고 우리나라 마켓셔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도 현재 60개 정도 있는데 110개까지 증가시키겠다고 발표하고 있어서 전력을 그냥 막대하게 공급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정책입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을 인하시켜줍니다. 산업단지와 AI의 거의 절반의 전력요금을 제공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야 전기를 싸게 많이 써서 AI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뉴스에 보시면 최근에 서울대도 전기가 부족하다. 이런 뉴스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AI 연구를 하려면 24시간 풀로 학습을 돌려야 돼요. 추론을 해야 돼요. 전기가 없으면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2010년도 이후로 컴퓨테이션 파워는 엄청나게 빨리 발달한 반면 전력 설비를 늘리지 않았습니다. 왜? 제조업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미국의 3배 정도, 2.5배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게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고 말하기에 진짜 무색할 정도인 게 저게 다 재원을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런 발전소를 지어서 저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것. 그 중국이 그만큼 제조업이 컸고 그 제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기를 몽땅 쏟아부어서 값싼 전기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일으켰고 지금은 그게 AI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저걸 따라잡겠다고 이제 와서 저 꼬랑지를 이제 마지막에 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업체들, 가스터빈, 전력기자재 업체들이 저기에 올라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식 하시는 분 보시면 작년보다 이런 전력 주식들은 거의 10배 정도 올랐습니다. 10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이 틈바구니 안에서 우리는 AI 3강을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가 되겠다. 3등은 해야 되겠다. 근데 진짜 3등입니다. 왜 3등인지 아세요? 다 3등이에요. 미국, 중국 빼고는. 그냥 똑같아요. 하향 평준화 3등.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좋은 점이 있죠. 반도체를 갖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 GPU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GPU를 구입해서 가지고 오는데 전기를 어떻게 공급해 줄 것이냐. 그것도 충분하게 공급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전기가. 데이터 센터의 전기는 절대로 주파수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0.5만 벗어나도 정전이 납니다. 100분의 1초 단위로. 이해되십니까? 그 정도로 신뢰도, 안정도와 공급의 양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두 사이에 어딘가에 저희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지리적 여건이 다르고 저희의 산업 여건 그리고 앞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구조적인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리적 여건이 중요해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땅, 태양광을 많이 비출 수 있는 땅이 있느냐? 중국하고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사막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죠. 바람이 많이 부는 풍력을 지을 수 있는 바다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지만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력은 아까 이송이 어렵다고 했죠. 그리고 남고 부족이 둘 다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유럽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중국이나 미국 다 송전망을 연결합니다. 유럽은 모든 나라가 송전망이 거의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독일은 11개국과 송전망이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송전망이 연결된 국가가 있을까요? 없죠. 북한 당연히 안 되겠고요. 바다가 삼면인 거 아주 좋죠.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단일 계통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남고 부족한 거를 우리 혼자 해결해야 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남으면 옆 나라에 팔고 부족하면 옆 나라 걸 사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혼자서 그걸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게 단일 계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송전망을 건설해야 되는데 송전망을 건설하려고 봤더니 그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매우 반대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재산산 손실이 생기거든요. 가격이 자기 재산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주파수 저주파수나 전자파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건설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이송이 안 되면 바로 정전이에요. 배터리 충전을 해도 언젠가는 보내야 되니까 송전망이 꼭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송전망 건설, 그리고 유연한 발전기. 아까 재생에너지는 언제 발전을 하거나 언제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는 다른 발전기들이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뭐 차단기라던가 인버터라던가 안정화 설비들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 그 다음 발전시설과 산업단지가 가까우면 송전망을 적게 건설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국토 전체를 놓고 저희는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됩니다. 최적의 발전위치 어디야? 최전의 산업단지는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지리적 배분 문제를 지금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 최적화, 동시 최적화, simultaneous co-optimization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전기 엄청 먹습니다. 철강, 엄청난 에너지 먹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이런 중대장후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다 하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매우 다소비하는 국가에서 이 산업구조 안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AI의 전기는 얼마를 보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인구 구조가 매우 나빠지고 있죠. 저출산과 노령화 심각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금 구조라던가 이런 투자 비용을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누가 돈을 댈 것이고 누가 전기요금을 더 낼 것이고 그 비용을 누구한테서 걷어서 이 설비를 설치할 것이냐 중요해집니다. 미래에도 경제가 성장해야 되고 여러분 이 젊은 세대가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조업은 중요하고 AI는 그거를 서포트해 주는 게 아니라 진짜 핵심 비즈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은 다르다. 뭐 전력 확보의 측면, 에너지 효율 강화의 측면, AI를 활용하는 측면, 반도체 생산의 측면에서 경쟁이 모든 부분에서 치열하게 발생하고 사실은 전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부분에 AI가 획기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발전을 하면 바로 소비지로 보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발전기를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계속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아직까지는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AI가 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효율화가 되고 그 효율화로 인해서 전력 비용이 낮아지고 송전망을 적게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논문도 나왔습니다. 제가 혼자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것과 AI를 통해서 논문을 쓰는 것 누가 더 CO2를 감축할까요? AI가 훨씬 많이 감축을 합니다. 왜? 저는 몇 달을 걸려서 혼자 써야 돼요. 근데 AI는 뚝딱뚝딱 하면 1시간 안에도 논문을 내놓습니다. 물론 검증을 해야 되겠죠. 잘못된 결론도 많이 나오니까. CO2 줄이는데도 AI가 획기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력의 문제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전기든지 있기만 하면 다 쓴다. 근데 돈을 더 주고라도 나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사실은 공통점은 모든 전기를 다 쓴다입니다. 물론 재생에너지 중심의 중국이 훨씬 많은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빼먹은 게 이 중국 쪽을 보시면 발전 설비가 설비 용량이라도 있는 태양광이 이미 1200기가와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는 화력이라고 1500기가가 있죠. 석탄이네요, 저건. 석탄과 재생이 거의 동등한 양을 중국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 비중으로만 발전량을 보면 설비에다가 발전 시간을 곱히면 되거든요. 얼마나 발전을 했느냐. 그러면 압도적으로 아직도 중국은 화력이 많습니다. 중국의 CO2 배출량은 전 세계에 차지하는 양 중에 30%입니다. 우리는 1.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빅테크들은 가스 발전을 통해서 가스 발전이 2년 안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스 터빈을 지금 수입하고 있어서 최근에 우리 국내 기업이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XA에게 터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가스 터빈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기계공학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미 수출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인데요. 이건 6개월 만에 1기가 단위로 설치하죠. 이게 스택처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블룸에너지라는 회사가 주가가 작년 올해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AI를 하기 위한 빅테크들이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술인데 SMR이라고 합니다. 소형 모듈 리액터. 원자로인데 작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한 1400짜리라고 보시면 얘는 한 70에서 90 또는 뭐 150 뭐 이 정도 되는 애들을 만들어서 온사이트 그 AI 데이터 센터 옆에다 붙여주는 겁니다. 뭐 안정도가 좀 높아지고요. 많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소형이기 때문에
가깝게 놓을 수 있고 분산 전원 형태, 송전망을 짓지 않아도 바로 옆에다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발전소인데 개발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근데 빅테크들이 여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고 뭐 MS, 구글, 아마존, 메타, 오픈 AI는 다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최근에 보시다시피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뭐 뉴스케일, 저기 오클로 뭐 이런 데다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보면 일단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는 나라들이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냉각이 중요해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기는 연산을 하는데 전기가 들어가지만 그 연산을 하다 보면 컴퓨터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냉각 전기가 또 필요합니다. 물론 공냉식을 할 수도 있고 순냉식을 할 수도 있고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는 그걸로 돈을 버는데요. 얼음 창고를 빌려줍니다. 여기 이제 얼음 창고들인데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요즘에 그래서 보시면 뭐 물에다 넣겠다, 뭐 일론 머스크는 우주에 띄우겠다, 막 이런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장대한 좀 허황될 수도 있는 이야기까지 나오지만 결국 전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방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저는 AI가 정말로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조업이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GDP의 30%를 차지합니다. 전 세계 GDP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 국가는 독일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아까도 말했지만 공장의 자동화, 넘어서선 AI, 다크 팩토리, 사람이 안 보이는 공장 이걸 만들어내지 않으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붙잡힙니다. 반도체 빼고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가 지금 중국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시 제조업을 되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Manufacturing AX라고 부릅니다. MAX라고 부르는데 제조업 AI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그게 결국 전력을 얼마만큼 전달해 줄 수 있냐, 충분한 양을 공급해 줄 수 있냐, 고밀도 AI 데이터 센터에 이 많은 전기를 꽂아줄 수 있느냐가 문제고, 두 번째, 전력의 품질.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력이 출렁거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일정하게 주파수를 60을 맞추도록 언제까지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로 주파수 0.5를 벗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보내줘야 됩니다. 그 안정도 그리고 신뢰감 있게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이 전기가 안 끊어지는 보안 설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AI는 학습용이 있고 추론용이 있습니다. 학습용은 왼쪽 밑에 보시는 것처럼 부하가 일정합니다. 소비를 거의 끊임없이 하죠. 학습은 계속 돌아갑니다. 출렁거리지 않죠. 그러면 저런 전기는 기저전원과 매칭시켜주면, 그러니까 일정한 전기랑 매칭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추론용, 여러분이 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생각을 해서 답을 해주고 인퍼런스를 해서 주는 애들은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전력 사용량이, 사용하는 패턴이. 그럴 때는 다른 발전기, 재생에너지와 매칭을 한다든가 지리적 여건이 충분히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하이퍼스케일 단위 굉장히 크고 콜로케이션 ADC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그냥 발전소 옆에 붙어버려요. 그리고 대체 전력 솔루션을 찾는데 지금 같으면 다른 발전원 중에 어떻게 하면 이 태양광이나 풍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배터리를 얼마만큼 설치하면 될까? 그러니까 안정성을 갖출 수 있는 여러 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는 데이터 센터가 발전기로 갈 수도 있고 발전기가 데이터 센터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모듈형으로 아까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처럼 모듈 단위로 빨리 건설해야 됩니다. 핵심은 이거죠. 전력 설비를 빨리 건설해 줘야 된다. 지금은 AI는 속도전입니다. 거의 5년 안에 게임이 끝납니다. 두 번째는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냐. 그러면 거리가 짧아져야 됩니다. 송전망을 줄여야 되죠. 그리고 빨리 건설하고 온사이트를 통하여 송전망을 회피할 수 있느냐가 데이터 센터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미국은 전력 가격을 좀 더 주더라도 내가 비싸게 전기를 사더라도 당장 구할 수 있는 전기 그리고 안정적으로 구할 수 있는 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카카오에 있는 데이터 센터 안산에 가보시면 혹시 한양대 안산에 계시는 분들 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 옆에 여기 가보시면 변전소 2개를 끼고 있습니다. 커다란 전압을 낮춰주는 변전소가 이제 도시 근처에 있는데 심지어 그거를 2개나 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직 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저 변전소 하나면 거의 뭐 도시 하나에 공급이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끊어질까봐 저 변전소 2개를 끼고 있어요. 저 데이터 센터는. 하나가 끊어져도 요게 들어올 수 있게. 저거 하나당 조 단위 돈이 들어갑니다. 그 정도로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그 밑에 지하에 가보시면 디젤 비상발전기가 24메가가 있고 백업 배터리가 3기가에서 3메가와트아워에서 10메가와트아워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어지면 바로 즉시 공급 장치인 UPS 그리고 혹시라도 모를 때를 대비한 비상전력, 백업 전력 그게 거의 1.5배에서 2배씩 들어가 있습니다. 발전기도 그렇고 변전시설, 송전시설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기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전력의 효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PUE라고 부릅니다. Power Usage Effectiveness.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는 전체 전기 중에 냉각 장치와 연산을 위한 전기가 얼마 정도 들어가느냐. 이 지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굉장히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자체가 저전력 설계가 돼야 되고 이 설비들이 들어가서 돌리는 전력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들어가느냐가 돈을 아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발전 설비는 전국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소비지일 뿐입니다. 물론 소비지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는 인천 지역은 발전을 합니다. 대부분 50% 이상의 소비는 수도권에서 소비는 이루어지지만 대부분의 전력 설비는 지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송이 중요하다고 했죠. 전기는 이송하는 방법은 송전망, 전선을 까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송전망을 깔았어야 되는데 잘 못 깔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자, 우리가 발전 설비가 그래서 LNG, 석탄, 재생, 원자력 이렇게 4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원은 4가지예요. 원전, 석탄, LNG, 재생. 보시면 이건 설비인데요.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발전량은 뭐냐? 설비 곱하기 발전 시간이에요. 얼마만큼 돌았느냐를 보면 원자력이 32%, LNG 석탄이 30 정도 되고 신재생이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그러면 발전량이 얼마나 늘었느냐? 전기를 얼마나 썼느냐? 딱 15% 늘었습니다. 매년 1% 정도의 증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전기를 안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효율화가 진행되면서 전기를 안 쓰는 것도 있지만 산업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많이 쓰지 않는다는 건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게 과연 높아져야 되고 높아질 건가 관심사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방에 발전기들이 다 있는데 구성원이 좀 다릅니다. 강원도는 원전 석탄, 남쪽에는 경상도 쪽에는 원전 LNG, 그리고 호남권에는 원전 태양광, 충청권에는 석탄 LNG, 인천권에는 LNG, 그 다음에 경기 북부에 LNG가 있습니다. 남부에도 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로 해안가를 중심으로 발전 설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까지 이걸 다 송전망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건설해온 송전망만큼 또 건설해야 현재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갈 수 있습니다. 전기 발전 설비가 중요하지만 발전 설비와 더불어 송전망 건설이 매우 중요한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 내륙으로 짓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최근에는 바다로 가자, 해저 케이블을 깔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3배 정도의 발전 시설이 증가되는 동안 저희는 송전망이 1.5배만 증가됐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상의 우려,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재정적으로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재무적 손실 때문에 허락을 얻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수용성이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제 님비 현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님비 현상이라보단 그런 지역들의 설득이 어렵기 때문에 매우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증가하면 보통 발전하기 좋은 지역에 위치를 하겠죠. 아까 태양광이 좋은 지역은 대부분 사막 지역이나 태양이 정말 내려찌는 지역일 거예요. 바람 풍력 발전은 대부분 먼 바다로 갑니다. 북극권 이런 데가 바람이 잘 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산업단지가 없어요. 아주 끊임없이 송전망을 연결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 독일, 일본 할 것 없이 송전망이 무지무지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설비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들이 끊임없이 아마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15년도에는 저희가 태양광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25년, 딱 10년 뒤에 태양광이 많이 나오는 날, 특히 많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수요 공급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그러죠, 전기는. 근데 5월을 생각해 보시면 수요가 별로 없어요. 에어컨 안 켜고요. 냉방기도 이미 껐죠, 이때는.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량이 별로 없는데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왜? 태양광은 그날 엄청나게 좋거든요. 5월, 4월 생각해 보시면. 그럴 때 태양광이 한 반 정도를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 다른 발전기가 꺼주지 않으면 수요를 넘어가 버려요. 그럼 저기 밑에 있는 원전 석탄 가스가 막 꺼야 돼요. 쭉쭉쭉쭉쭉 끕니다. 심지어 원전도 꺼야 돼요, 이때는. 근데 원전은 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출력 조정이 한 80%밖에 안 됩니다. 50%까지 못 낮춥니다. 지금 기술로는. 지금 낮추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전은 유연 운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스 발전소가 그 역할을 해줍니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켰다를 해주는 겁니다. 태양이 뜨면 꺼주고 태양이 없어지면 켜주고 하루에 5번도 껐다 켰다 하는 발전소가 요즘에는 생겨났습니다. 원래 이 발전소들은 하루에 한 번만 켜고 쭉 돌리는 것, 몇 달을 돌리는 것, 이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설비들이 고장이 나거나 서비스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태양광이 여름에 좋고 피크 부하, 우리가 여름에는 요즘 전력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태양광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지만 넘쳐나거나 급작한 변동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특히 이제 원전과 태양광을 둘 다 경직적 전원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전원. 전원 중에 태양광은 내가 마음대로 태양을 없앨 수 없잖아요. 그리고 원전도 마음대로 끄기 어렵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 발전 설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제가 유연하게 움직이는 발전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현재 우리의 시스템상의 문제이고, 데이터 센터와 건설과 관련된 것들도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 센터 자체가 유연한 발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설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전력을 많이 먹을 때 갑자기 자기가 발전을 해주고, 전기를 적게 먹을 때 자기가 같이 꺼주고, 이런 설비 부하를 같이 맞춰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21년부터 25년 사이에 가스는 11%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재생, 석탄, 원전이 더하면 똑같아요. 얘네들은 껐다 켰다가 어려운 경직적 전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가 그 부분을 다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대체관계 또는 보완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발전기들을 껐다 켰다 하는 횟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석탄과 가스 발전이 그 역할을 하는데 가동률은 낮아지고 쭉 발전은 못하죠. 그래서 계속 껐다 켰다 하는 비용들이 저희가 또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비용이 있겠고요. 송전망을 연결하는 비용이 있겠고요. 그거를 전기를 연결해서 껐다 켰다 해주는 비용 또는 배터리를 붙이는 비용까지가 앞으로 저희가 추가적인 비용을 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소만의 비용은 저희에게 이제 앞으로는 뭐 좀 일부분이 되고 다른 비용들도 저희는 고려해야 됩니다. 유럽 사회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먼저 진행을 했고 그 비용들이 많이 늘어나서 소매요금이 현재 우리나라 가정용 요금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산업용은 한 2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비용이 어떤 식으로든 친환경 사회로 가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감당을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수도권의 수요 편중, 발전소는 대부분 보시다시피 지방 행정지역으로 보시면 뭐 다 지방에 있습니다. 지방에.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이 맞아야 돼요. 전국 단위로. 근데 남쪽은 남고 수도권은 부족해요. 그러면 어떤 식의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수요를 이전한다. 전기가 많은 쪽으로 공장을 이전한다. 또는 도시를 이전한다. 기업을 이전한다. 뭐 이런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남쪽에서부터 송전망을 올리는 방법이 있겠고, 세 번째는 발전소를 수도권에 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이제 뭐 복합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돈이 많이 들고 결국은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AI와 조속히 해결해 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문제이고, 사실 이런 지리적 구분은, 행정 구분은 인간이 임의적으로 한 거죠. 뭐 강이나 산을 중심으로. 전선은 저기 다 지나가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어느 지역 이렇게 했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전기는 그 수요 공급이 딱 그 행정구역에 묶이느냐? 전혀 그렇지 않겠죠. 완전히 다른 구도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래서 지방 행정구역 단위로 원가를 배분하고 수요 공급을 맞추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걸 연결을 하고 수요를 매칭을 해서
항상 연결된 상태에서 수요 공급을 맞춰주는 일을 저희는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전력 시스템이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송전망을 최적화, 많이 건설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송전망을 작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송전망을 최적화할 수 있는 모델링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배터리,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얼마나 붙일 거냐에 따라서 송전망의 길이가 또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시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런 동시 최적화를 합니다. 그리고 수요를 조절해야 돼요. 여러분, 전기 발전 설비가 부족하면 내가 꺼주면 되겠죠. 수요를 줄여주면 됩니다. 일본은 그렇게 합니다. 일본은 국민 DR이라는 게 있어서 Demand Response. 내 핸드폰에서 빵빵빵빵 알림이 떠요. 전기가 부족합니다. 지금 발전소가. 그러면 내가 전기를 꺼주면 돈을 줍니다. 이런 수요 조절 장치, 굉장히 시장 메커니즘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설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적게 지어도 되고요. 또 하나는 재생에너지를 자체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에 인버터를 달고, 인버터를 달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주파수를 잡는 걸 좀 도와주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조금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융통선로, 현재 있는 선로를 또 잘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송전망을 더 건설하지 않고 융통선로를 잘 운영만 하면 이쪽 길을 터주고 저쪽 길을 빼주고 뭐 이런 걸 잘 운영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고로 인한 송전망에 끊어지는 문제들도 잘 대비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과도 불안정이라고 하는데 전압 불안정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아까 말했던 발전량이 너무 늘어나면 또는 수요가 갑자기 없어지면 공급이 늘어나겠죠. 그럴 때 과전압 문제가 발생하는데, 주로 이제 재생에너지 단지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과전압 문제가 스페인에서 작년에 정전난 게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장치를 다 붙여야 됩니다. 뭐 스택콤이나 동계, 이게 뭔지 모르셔도 되는데, 아무튼 과전압 차단 장치, 전압 조절 장치, 이런 것들이 자꾸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필수 운전들이 유연한 발전기가 되어야 된다. 심지어 원전까지도 유연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발전기가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른 발전기를 껐다 켰다 하는 것과 동시에 재생에너지 자체도 그 주파수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꼭 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렇지 않으면 출력을 제한합니다. 태양광이 발전을 해도 끊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AI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설비를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가 중요한데, 거기다가 탄소 중립까지 GX 트랜스포메이션까지 같이 하려면 재생에너지 자체에 대한 성능 강화, 인버터를 달든지 주파수 안정, 전압 안정도를 높이는 설비가 돼야 되고, 다른 전원들도 유연하게 운전해 줘야 되고, 저장 전원이 필요하고 송전망 보강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획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자체가 15년 단위로 매 2년마다 저희는 계획을 세웁니다. 15년짜리 장기 계획을 세우는데 소수점 한 자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이렇게 될 거야. 우리는 무오류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송전망과 전력 요금과 발전소의 미스매치, 이제 AI까지 들어오면 그런 데이터 센터의 위치적 결정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 최적화,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혹시 이제 코딩도 하시고 경제학적 개념도 계시고 엔지니어 분들도 계실 텐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이 이 최적화 문제를 누가 잘 푸느냐,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풀어주느냐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력망 설비, 그 다음에 발전의 유연성, 운영의 고도화 등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AI의 전력 공급 방안을 제가 이제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믹스를 잘 만들어야 된다. 발전원의 믹스. 원자력과 재생 중심으로 가는 거 좋습니다. 무탄소 전원입니다. 둘 다. 그린 트랜스포메이션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뭐다? 경직적 전원입니다.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가 오버 서플라이가 안 되고 언더 서플라이가 되지 않게 해서 유연한 발전기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 가스 발전, 배터리 자원, 그 다음에 양수 발전, 댐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기술적 요건들이 필요해진다. 그래서 이런 것과 매칭하는 데이터 센터가 가능해져야 되고, 태양광과 배터리 자원과 그 다음에 송전망 연계까지 포함한 패키징화 AI 데이터 센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 센터에 GPU와 HBM만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전력 설비가 다 들어간다. 같이 패키징화 하는 거죠. 데이터, GPU와 HBM 만드시는 분들이
그 데이터 센터를 짓는 분들이 전력하시는 분과 같이 들어가서 솔루션을 살빙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입지 전략입니다. 수도권에 집중을 해소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원과 수요의 일치, 발전기와 수요가 일치되는 지역적 구분화, 분산화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분산을 해야 돼요. 다들 여러분 지금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분산할 거냐는 여러분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뭐가 있으면 가시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면서 이제 수요자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수요자 중심의 이 분산화, 그리고 개통에 대한 송전망 거리의 최소화가 필요해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효율화입니다. 결국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저전력화, 그리고 전기를 공급하는데 아주 저전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 발전기의 배분, 그 다음에 냉각장치. 여러분, 다양한 냉각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기만 가지고 냉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LNG 탱크에서 마이너스 162도짜리 냉각열이 나옵니다. 그걸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 액침 냉각.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물과 용매를 이용한 냉각,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제도적 지원인데, 개통에 대한 평가와 민간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송전망의 문제에 의해서 발전기를 내가 짓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내가 돈을 내겠다고 해도 전력이 없어요. 그 지역에. 그러면 이런 사업자들이 전력 사업자와 둘이 쌍방 간의 계약을 맺는 걸 PPA라고 부릅니다. 그런 계약도 활성화하고, 망을 지을 때, 송전망을 지을 때 지금 한전이 독점 사업자입니다. 그 망에 대한 지원을 다른 기업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HVDC라고 하는 송전망이 있는데, High Voltage Direct Current. 얘 자체가 충분하게 효율적인 자원으로 송전망 자체도 운영을 잘해야 되는 방법론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가 의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발전을 유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전력의 설비가 많아지면 자기 자체 공급을 하고, 소비가 줄어들면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자기가 전기를 줄여주는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 기능이 그리드 서포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능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요즘에 논의되고 있는 건 스마트 파워 빌리지, 데이터 센터 자체가 발전기가 됩니다. 이제 얘가 아까 무슨 비상 발전기도 달고 있고, 백업 전기도 달고 있고, 변전소를 2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자체 발전을 해서 심지어 전기를 파는 애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런 걸로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AI를 하기 위해서는 2가지가 더 필요해요. 컴퓨테이션 파워와 전기가 필요하다는 건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입니다. 누군가는 데이터를 줘야 돼요. 그래야 학습을 하죠. 또 하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재가 필요합니다. AI를 만들어내는 사람, 아까 봤던 디지털 트윈, 코스모스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인력이 필요해요. 엔지니어링하고 코딩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거대한 부를 축적하는 기업을 만드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가 에너지 데이터는 대부분 공공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빨리 공공자원으로 클라우딩화하면 이 데이터 센터에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를 공급을 해서 빅테크들이 쓸 수 있거나 기후테크, 중소기업에게 유니콘 기업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공공자산 활용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걸 종합해보면, 현실적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필요하다. 현재처럼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송전망 문제와 개통 불안의 문제와 전기 요금의 문제를 동시 최적화한다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그리고 분산 전원화한다. 수요를 어느 정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력 설비 방안이 무엇이냐. 아무래도 단가가 낮아야 되겠죠. 전력 단가가. 그렇지만 지금 구조로 가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야만 우리가 AI를 하고 전력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미래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탄소 중립, GX, 그 다음에 에너지 대전환, 그리고 AI 데이터 확보, AI에 대한 전력과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충분한 반도체 공급을 통하여 에너지를 효율 향상하고 온실가스 감축, 산업 경쟁력, 이게 증진될 것이고, 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동시에 되면 미래의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